네, 튜토리얼 객체 탐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튜토리얼에서 살펴본 모델은 의료용 마스크 탐지 모델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 두 가지 중에 이 레티나 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객체 탐지 모델을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루었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스테이지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스테이지 모델이란 여기서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원스테이지 디텍터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이미지 내에서 이 객체가 있음과 이 객체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디텍터가 되겠고요.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속도는 낮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이미지 안에 해당 객체가 있는가와 이 객체가 무엇인가가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는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전이학습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루었던 모델들은 모두 전이학습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이학습이란 이미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규모가 큰 데이터셋에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맞게 재보정을 거친 학습입니다.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컴퓨터 비전에선 이미 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어서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학습된 모델인데 이 학습된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과제와 비슷해야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데이터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이 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당연히 오랜 시간과 연산량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단순히 인풋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이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딥러닝 모델의 계층적인 특징 때문인데요. 이 계층적인 특징이란 일반적으로 레이어가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첫 번째 층, 즉 인풋과 가장 가까운 계층일수록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 층에 가까워질수록 가중치가 점점 쌓이니까 훨씬 더 고도화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뭐 객체의 가장자리라던가 이미지의 가장자리 이런 게 학습되는 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층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베이스 파트, 즉 컨볼루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층들의 베이스 파트를 이용하고 분류기만 재학습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을 재정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의란 무엇이냐면 원래 있던 모델의 분류기를 삭제하고 목적에 맞는 새로운 분류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파란색 음영이 바로 트레인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구조만 사용을 하고 데이터셋에 맞게 전부 새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델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이전 랩 10에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마 VGG, 사이퍼, 이미지셋을 다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옵티마이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전이학습을 할 때는 대부분의 옵티마이저가 SG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SGD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웨이트들을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옵티마이저가 아담이었잖아요. 이 아담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러닝 레이트와 배치 사이즈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슬랙에 인호님이 블로그 글을 링크해 주셨는데 그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컨볼루션 베이스 부분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레이어들과 분류기를 재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선 데이터셋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이하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방법은 베이스는 아예 다 고정시키고 분류기만 새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튜토리얼에선 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의 크기를 고려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고 유사성이 작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 모든 부분을 재학습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그 두 번째 방법 중에 일부 부분의 레이어만 학습하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경우의 수죠. 데이터셋의 크기도 작고 유사도도 낮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사성이란 프리트레인 모델이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유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유사도도 작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방법 2번 중에서도 많은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작은 데이터셋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참고 자료에는 논문이 하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바운딩 박스까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앨범멘테이션 패키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군요. 그리고 크기는 작지만 유사성이 높은 데이터셋,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엔 방법 세 번째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분류기만 재학습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이죠. 다음에는 분류기를 생성합니다. 목적에 맞는 분류기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 레이어에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 사용해서 분류기를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SVM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튜토리얼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모델 중에서 페스트얼 CNN에서는 SVM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기 생성과 지금 저희가 알아봤던 이 전이학습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참고자료 링크에서 논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레티나 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이학습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이 레티나 넷에 대한 이미 학습되어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져와서 분류기를 덧붙일 것입니다. 이 참고자료는 이 레티나 넷이 개발되었던 논문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티나 넷 같은 경우엔 원스테이지 모델이 되겠고요. 레티나 넷은 아까 보여드린 참고자료에 여기 참고자료에 있는데 이 참고자료의 논문에서 이 포컬 로스라는 그 로스 함수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레티나 넷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포컬 로스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적용된 것이 바로 이 레티나 넷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포컬 로스는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논문의 도입에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크로스 엔트로피의 단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1차 네트워크 원스테이지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사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원스테이지 네트워크, 1차 네트워크는 영역 제한과 즉 여기 이미지의 객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부분과 객체 분류, 이 객체는 바로 무엇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객체 탐지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 전체에서 객체가 있을 수 있는 후보 위치를 샘플링하는데 이때 객체보다 객체가 아닌 공간에 대한 학습, 즉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훨씬 많이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객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그 이미지에서 객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객체가 아닌 곳을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백그라운드보다 객체가 훨씬 더 적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에서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다한 샘플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에 대한 과다한 샘플이 되겠고요. 이것이 얻어지는 비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바로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네트워크와 2차 네트워크의 정확도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2차 네트워크는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 영역 제한과 객체 분류를 투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 불균형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분류하기 쉬운 문제, 즉 많이 샘플이 얻어지는 문제가 배경에서 객체가 뺀 이걸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걸 분류하기 쉬운 문제라고 보고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 이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적은 샘플이 얻어지는 이 객체가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인 객체의 가중치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새로운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 바로 포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 논문에서 레티나 넷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컬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팩터럴 감마가 추가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보통 한 이 정도가 가장 적절했다고 해요. 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 감마를 추가를 해서 객체 학습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끔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네,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가중치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즉 백그라운드에서도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객체에서도 동등한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샘플이 큰 로스를 유발할 수 있음이라고 둔 것은 쉽게 분류될 수 있는 샘플, 즉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동등한 가중치를 줘버리니까 큰 로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이지 샘플의 로스가 더해져서 어려운 클래스의 샘플 학습을 방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클래스 불균형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준 것인데요. 이것은 뭐 포지티브랑 네거티브한 객체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지하고 할드한 샘플에 대한 균형은 잡지 못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엔 이지 샘플에 적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헐드 샘플, 즉 객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티나넷의 모델 구조는 저희가 지금까지 레티나넷의 모델의 등장을 알아봤습니다. 레티나넷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컬로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RPN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리젠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아까 말씀드린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 첫 번째 스텝이 이 영역에 모델이 있다, 객체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등장한 앵커박스, 즉 객체가 여기 영역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해주는 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SSD와 FPN은 SSD 같은 경우에 싱글샷 디텍터라고 해서 원 스테이지 모델에서 레티나 넷보다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 되겠고요.
이 FPN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이 피처 맵을 레이어마다 뽑아내잖아요. 그 레이어들을 피라미드 계층 형태로 쌓아 올렸다 해서 나왔던 이름이 붙여진 네트워크입니다. 즉, 이 각 레이어마다 추출해내는 그 피처 맵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층층이 쌓아 올렸을 때 제각기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했던 피처 피라미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구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PN 같은 경우에는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선 패스트 RCNN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앵커박스를 생성을 해서 객체가 위치한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SD 같은 경우엔 여러 개의 피처맵, 이것이 바로 이 피처 피라미드 개념, 즉 각각의 피처맵들의 크기가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객체의 딕텍터도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레티나 넷은 저희가 이전에 살펴봤던 리즈넷 50과 10101을 백폰으로 사용을 하고 할 수 있고요. 서브넷이 2개가 필요합니다. 이 서브넷 2개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FPN 100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즈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NN 학습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슬랙에서도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즈넷이 네트워크가 딥하다고 좋은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과에서 등장한 네트워크잖아요. 그 딥한 네트워크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오버핏 문제도 아니고 디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지듀얼 커넥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선된 레즈넷 구조가 바로 레즈넷 50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틀넥 구조를 추가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디멘전을 통일을 하는 것으로 인풋의 값을 출력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1 곱하기 1 레이어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기도 하고, 이제 앞뒤로 저거 인풋과 아웃풋 디멘전도 맞춰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이 되는 차원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좀 재밌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레즈넷 34 같은 경우에는 64차원, 64 디멘전이 입력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레즈넷 50에선 256차원이 입력이 돼요. 이 레즈넷에서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가 되겠죠. 7 곱하기 7 필터 64개와 3 곱하기 3 맥스 폴링 연산,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값은 2를 줘서 56, 56, 64의 피처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제 3 곱하기 3의 채널 수는 64인 레이어를 2개씩 3번 쌓아서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고, 오른쪽 50에서는 개선된 방식이었던 1 곱하기 1에 64 채널이 있는 레이어와 3 곱하기 3에 64 채널이 있는 레이어, 그리고 1 곱하기 1에서 256 채널이 있는 레이어까지 3개의 레이어를 이제 세트로 3번씩 쌓아서 컨볼루션 두 번째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피처맵의 크기가 56, 6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30에서는 64 디멘전이 인풋으로 사용이 되고, 아웃풋으로 되고, 여기선 갑자기 265차원이 더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숄트컷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추가적인 연산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크기가 늘어난 방법이 네, 여기서 보시면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이라고 보통 풀링 방법의 반대로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CNN 네트워크 특징이
이 크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미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픽셀이 함께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렇게 큰 이상이 발생하지 않다. 그게 둔감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늘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멘전의 크기를 맞춤으로써 인풋과 아웃풋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SSD였나요? 네, SSD 네트워크 원스테이지 모델에서 사용했던 이 이미지 피라미드, 피처 이미지 피라미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아까 SSD에서 활용된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 각 레이어에서 독립적으로 아웃풋을 추출을 해서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이에요. 레이어마다 아웃풋을 싹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연산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얻어낼 수 있는 피처맵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피처맵을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 예측, 프레딕이 진행되게 되면 시간 관점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 피처맵이라고 이것은 이제 SSD, 싱글샷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구조입니다. 즉 바텀업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스케일 변화에 로버스트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린데요. 이 특징을 활용을 해서 피처맵을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타인데 욜로입니다. 멀티스케일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한 번에 피처맵을 싹 다 압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나의 피처맵을 얻었어요. 근데 이걸 크기가 각각 다른 피처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피처맵을 압축을 시켜서 여러 가지 크기의 피처맵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이 멀티스케일 방법이란 이 피처맵의 크기를 각기 다른 스케일을 가진 피처맵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압축을 시켜가지고 뽑아낸 피처맵이라는 점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욜로에서 첫 번째 버전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왔던 개념이 피라미드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하나의 피처맵에서 축소를 하는 방법인데 제가 약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하나의 피처맵에서 특징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계층적으로 피처맵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다른 피처맵마다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스케일의 특징 맵, 피처맵을 사용을 해서 멀티 스케일의 피처맵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어에서 각 아웃풋 레벨마다 독립적으로 피처맵을 추출을 해서 객체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어가 쌓이면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훨씬 더 단순한 게 학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 개념일수록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상위 레벨에 있는 특징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SSD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피처 맵 간 해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의 차이라고 하는 건 시멘틱 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재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상위 계층에서 학습된 내용을 가져다 쓰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계층에서 뽑아냈던 특징맵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만 학습이 되어 있겠죠.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시멘틱 갭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확도는 조금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을 두 가지 이용을 해서 상위 레벨에 있는 특징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레티나넷에서 레티나넷에서 적용되고 있는 FPM 방식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크기의 싱글 스케일 이미지를 CNN에 입력해서 이거는 그냥 인풋 이미지를 하나 받았을 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을 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 맵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즈넷, 여기 노트하죠? 레즈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즉, 피처 맵을 각각 멀티 스케일로 뽑아낸 다음에 이 스케일들을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상위 계층에 학습된 가중치도 활용하면서 예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단순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각각 멀티 스케일의 피처 맵을 뽑아내야겠죠. 이것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다 50개의 레이어가 활용된 레즈넷 50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컨볼루션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인풋,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는 레이어가 되겠죠? 두 번째 컨볼루션부터 이거를 스테이지라는 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테이지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에서 5까지 총 1도 포함을 하면 5개의 스테이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1은 보통 제외를 해요. 너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내는 피처 맵은 뭐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스테이지 2부터 스테이지 5까지 총 4개의 피처 맵을 얻을 수 있는데 스케일이 멀티 스케일이죠. 2배씩 작아지는 피처 맵을 추출하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아웃풋 피처 맵을 추출을 하는데 이 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추출하는 레이어를 스테이지로 묶습니다. 이 세 가지의 레이어가 3번 되어 있는 레이어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추출하는 레이어만 스테이지로 이렇게 묶어진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레이어를 피라미드 레벨로 지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더 깊은 레이어일수록 강력한 피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즈넷에서는 최종 스테이지의 블럭에서 아웃풋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피라미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마다 하나씩 크기를 추출하고 여기서 2배씩 크기가 작아지는 피처 맵을 추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는 4, 8, 16, 32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제 바텀업으로 각각 멀티스케일의 피처맵을 뽑아냈으니까 업샘플링 방법으로 이 피처맵들을 채널 수를 맞춰줘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 피라미드 레벨에 있는 피처맵을 2배로 업샘플링 하게 됩니다. 업샘플링 하게 되면 채널 수도 동일하게 맞춰지고 아래 레벨에 있는 피처맵의 크기와 같아지게 되겠죠. 즉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오면서 이 크기를 점점 똑같이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텀업으로 크기를 점점 작아지게 뽑아냈으면 이거를 아래 레이어와 동일한 채널 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탑다운 방식은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업샘플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레이어에서 1 곱하기 1 이걸 보틀넥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터 개수도 줄이고 채널 수도 고정시키고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피처 맵들을 합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합해주는 걸 엘리멘트 와이즈 에디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합쳐주는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레벨의 피처 맵과 합해줄 건데 이것 합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각각 다른 스케일을 가진 피처맵을 보여드리면 일단 C2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피처맵을 사용을 하고요. P3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거쳐가지고 P3를 구성해내고 즉 각각의 피처맵들과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점점 해상도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있죠. 첫 번째 P2 같은 경우엔 객체가 어디 위치하는 것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객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즉, 객체에 대해서 작은 객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피처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멀티스케일의 피처맵을 합해줌으로써 그리고 상위 레벨에서 학습했던 내용도 활용함으로써 고해상도의 피처맵이 저해상도 피처맵과 함께 디텍션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작은 객체를 디텍트할 수 있는 성능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이 피라미드 피처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 레티너넷의 모델 연산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가 100분의 입력이 되겠죠? 여기서 아까 계속 10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분이 바로 프리트레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100분으로는 레지넷을 기반한 100분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풋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와 그리고 레지넷을 기반으로 한 100분이 사용이 되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서 각각 객층적인 피라미드 구조 여기가 되겠네요. 이게 추출이 됩니다. 여기도 오타인데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서브넷은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이 되겠습니다. 아까 레지넷은 두 가지의 서브넷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서브넷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얻었던 피라미드 레벨별 피처 맵을 이 서브넷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는 방법은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고 렐루 활성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CNN을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하고 있는 클래스와 앵커 박스를 고려를 해서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각 셀마다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가 적용이 되고요. 얻어지게 되는 것은 5가지의 피처 맵과 이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잖아요. 따라서 K 곱하기 A, 즉 K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수. 저희는 3개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쓴 것과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그리고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은 것. 각각 1, 2, 0이었나요? 그렇게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수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은 앵커 박스의 수 보통 9개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브넷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거와 아까 2번 단계와 병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었던 피라미드 레벨별 피처 맵을 바운딩 박스에 리그레션 서브넷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풀리 네트워크 구조이고요. 앵커 박스별로 4개의 좌표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코딩하기 위해 채널 수를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4개의 좌표값이 들어가고 채널 수는 아까와 동일한 채널을 갖게 되고 인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바운딩 박스를 앵커 박스, 즉 이 이미지가 여기에 이미지에서 객체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 피라미드 레벨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예측 단계입니다. 높았던 예측값을 활용을 해서 2개의 서브넷 결과가 있잖아요. 모든 레벨의 예측 결과를 병합을 해서 트레스홀드를 저장을 한 다음에 논 맥시멈 서프레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예측 결과를 산출을 했을 때 레지넷 50과 레지넷 101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논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보통 레지넷 101이 훨씬 더 조금 더 연산 정확도가 높죠.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튜토리얼에서는 50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50을 이용했던 이유가 파이토치 비전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백분이 아직 레지넷 50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백분 구조를 오픈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101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용했던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이랑 101이랑 비교를 하면 정확도가 조금 높아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0으로 산출이 된 게 저희가 패스트 RCNN을 다룰 때 클래스의 값을 하나 더 추가해줬잖아요. 이 추가를 아마 해줬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지 않았을 때 단순히 그냥 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백분 설정이 기본에는 이렇게 레지넷 50을 바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백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1 레지넷을 사용한 레티나 넷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패스트 RCNN에서도 이렇게 적용도 해봤었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뭐 엄청난 성능의 효과가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패스트 RCNN에서는 마찬가지로 백본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101로 레전드 101로 바꿔보았을 때 정확도의 결과는 이제 실제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지넷 50을 적용을 했을 때 예측 정확도는 네, 이 정도가 나오는데 101을 적용을 했을 땐 이 정도? 살짝 높아졌죠? 조금 높아진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레지넷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